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 4명에게서 전화가 50통이나 왔습니다. 설날 음식은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식구. 그런데 식구 4명에게서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도마, 위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간장과 후추, 볶은 파향기가 갈비찜 냄비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세찬 연말 한파가 몰아치며 설날이 코앞임을 알렸지만 부엌 안은 후끈했습니다. 불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화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의 며느리 생활, 이 집에서 보낸 10번의 설날, 10번의 설날 동안 제 역할은 단 하나, 대체 불가능한 기획자, 실행자, 그리고 마무리 담당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족 안에서 여자의 역할, 즉 안주인의 역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급 없는 고급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설 차례상은 격식에 맞게 완벽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죠. 탕, 적, 전, 나물. 모든 음식이 제대로 올라와야 했고, 특히 제가 만든 갈비찜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한마디씩 던지셨죠. 역시 우리 서연이 손이 제일 빨라. 음식 솜씨도 최고고. 나랑 민지는 따라가려면 멀었지. 칭찬처럼 들리는 그 말은 사실 제 역할을 확정짓는 달콤한 못과 같았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설날 음식 준비에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 어린 아가씨 민지는 명절이면 부엌일에서 완벽히 해방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저는 3층짜리 집 대청소, 이불 빨래, 제기 닦기, 차례상 과일 준비까지 혼자서 정신없이 해치워야 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발코니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스포츠 뉴스를 볼 뿐 아내가 얼마나 바쁜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엄청난 양의 일을 힘겹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모든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내니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떡국 끓일 떡은 다 준비됐어? 빨리 준비해야지. 민준이 발코니에서 마치 정원사에게 명령하듯 무심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냉장고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떡이랑 만두 사러 가셨어요? 긍정고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민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민지더러 사오라고 하셨는데 걔가 뭘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 당신이 이따가 시장 가서 사와. 그런 자잘한 일은 당신이 하는 게 빠르잖아. 또 저였습니다. 항상 저였죠. 아가씨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있으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들고 SNS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해야 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입을 모았습니다. 민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서연이가 하는 게 빨라. 민지는 심지어 차례상에 올릴 사과와 배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댁 식구 전체의 조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울 생각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질러도 아무리 게으름을 피워도 아내이자 며느리인 제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갈비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완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10년간 저의 사랑과 희생도 이 갈비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고 꼭 필요하지만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 오늘은 섣달금음,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떡국 육수를 우려내야 할 겁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였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3층 집은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가 끝났고 조상님께 올릴 작은 상차림도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저의 노동력과 헌신 덕분에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선반 위에 둔 제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촌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숨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친정으로 와. 엄마가 방금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래.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셔. 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로 가득하던 부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사라지고 극심한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엄마가 설날을 바로 코앞에 두고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저는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셨으며 남편 민주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 어머님,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 지금 친정에 가봐야겠어요. 저희 엄마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당장 수술하셔야 한대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얼굴, 제 당황한 표정과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을 스쳐 지나갔지만 사부인은 괜찮으시냐 혹은 자네 어머니는 괜찮으시냐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금장 벽시계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응급실은 응급실이고 지금 이 밤 9시인데 네가 가버리면 차례상 준비는 누가 하니? 아직 끓여야 할 탕도 남았는데.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각오를 써서 구명서 서서 각오를 써 가버리면 각오를 써서 구면 한 곳인데 대신데 네가 가버 왜 하필 이럴 때 그러신다니? 설날이 코앞이라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너도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야지. 서연아, 어차피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네가 가봤자 뭘 하겠어. 남편 민주는 통화를 끊고 일어섰지만 저를 안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뒷목을 극적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가봐. 근데 빨리 돌아와야 해. 설날 아침에 친구들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음식은 충분히 준비해 놔야지. 저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 있었지만 심장은 거대한 얼음덩이에 짓눌린 듯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무관심은 굳이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가족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작은 개인 소지품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간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례상도 떡국도
그들의 어수선한 설날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실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닫고 나온 그 문이 제 인생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리라는 것을. 한쪽은 착취당한 과거였고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미래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부르고 차 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는 불빛으로 환한 3층 집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인간미 없는 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 인생을 바친 건 정말 큰 실수였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약했고 용서와 인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7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72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올해 설날 차례상에는 그들의 부지런한 안주인이 없으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그들에게 감정적인 상실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패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제가 방금 뒤로한 따뜻한 명절 음식 냄새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수술 후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지만 여전히 매우 쇠약하셔서 24시간 내내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안정되고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일은 병원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의 정적 속에서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하고 몇 시간마다 어머니의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걱정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저 밖에서 다가오고 있는 설날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섣달그음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올 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일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아버지의 낮고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친정에는 도착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기력이 없으셔서 며칠은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안부 인사, 하다못해 형식적인 한마디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몇 초간의 침묵과 인해 이어진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너도 상황 봐서 해야지. 시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집 냉장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 네가 갑자기 가는 바람에 설장을 못 봤어. 내일이 설날인데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없으면 어떡하니? 고기, 전, 나물 전부 다 사와서 신선하게 만들어야지. 난 늙어서 시장에 나갈 기운도 없고 내 어머니는 시장 볼 줄도 모르고 민지는 연말이라고 친구들하고 노느라 바쁘다잖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금 큰 수술을 마치셨는데 시아버지가 신경 쓰는 것은 텅 빈 냉장고와 차례상을 차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요 며칠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 의사가 있고 거기 식구들이 있잖니.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시댁의 설날이다. 네가 맏며느리로서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다. 알아서 빨리 돌아올 준비해. 기다릴 시간 없어. 끊는다.
냉정한 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병실에 들어오다 제 멍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서연아.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시아버님이요. 언제 집에 와서 설 음식 준비할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사촌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 집안은 정말. 네가 여기서 어머니 간병하고 있는데 사부인 안부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더래?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자기들 밥 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분노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불씨였습니다. 문득 지난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학식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저는 자발적으로 무급하녀, 구시대적인 기준에 맞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헌신을 증거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증거를 만들어주리라.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어머니를 돌볼 것이고 기다릴 겁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정점에 달할 때까지.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가 끊긴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 기능을 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한탄스러웠지만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병원이니? 내가 말했잖니. 내 엄마는 의사가 돌봐줄 거고 너 거기 있어봤자 자리만 차지한다고. 우리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네? 어머님, 그 말씀은 좀. 뭐가 그 말씀은 좀이야. 시어머니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병원이라 조용히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집꼴을 좀 봐. 네가 하루 없었다고 집이 아주 돼지우리가 됐어. 민준이랑 아버님은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난리고 민지는 빨래할 줄도 모른다더라. 온 식구 빨래가 세탁기에 쌓여 있는데 버튼을 누를 줄 모른다니 말이 되니? 어제 네가 쓰던 행주는 어디다 뒀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모든 게 네 손을 타야만 돌아가. 서연아, 빨리 집에 와. 와서 청소도 하고 차례상도 차려야지.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행주, 쌓인 빨랫감, 또다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안부 인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를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네, 사촌 언니한테 부탁해서 엄마죽 좀 끓여드렸어요. 엄마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익숙한 가스라이팅 화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무책임한 거야. 서연아. 내 엄마는 환자지만 너는 이 집 며느리야. 우린 결혼했잖아. 너는 이 집 사람이고 이 집을 챙겨야지. 집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내버려 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온 가족이 굶주리고 더러운 집에서 설을 보내서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불평, 책임 전가, 비이성적인 요구들을 모두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문장은 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기심이라는 이름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밖에서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약 5분간의 한탄과 명령 끝에 시어머니는 말을 맺었습니다. 알아서 빨리 돌아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안 돌아오면 이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높이 떴고 사람들은 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정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당구로 설날은 없다. 오직 이혼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아가, 왔구나. 집안설 준비는 어떡하고? 시댁 어른들께 혼나지는 않았니?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셨고 항상 저에게 인내하고 시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간 모든 서러움을 꾹꾹 눌러 삼켜왔던 것입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집안일은 다 괜찮아요. 저는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정리해두고 왔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푹 쉬면서 기운 차리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 일은 제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고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이 시간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섣달금음 하루는 병원의 분주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2시간에 한 번꼴로 제 스마트폰은 익숙한 번호들로 울려댔습니다. 남편 민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민지까지. 저는 모든 통화를 진동과 자동 녹음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모든 전화에 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제가 어머니께 묽은 죽을 조금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없는 첫날 저녁, 그들의 식사 시간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 목소리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아직도 안 오니? 시아버지는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뭘 하는 거냐? 내 엄마 괜찮아졌으면 와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아버님, 어머니는 이제 막 수술하셨어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옆에서 지켜봐야 해요. 저는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지켜보라고 했으면 간호사가 지켜보는 거지. 넌 가족이니까.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지.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옆 침대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묻자. 오늘 저녁은
뭐 먹냐? 민준이는 바쁘다고 하고 민지는 계란 프라이밖에 할 줄 모른다더라. 설날이 코앞인데 우리가 매일 계란 프라이나 먹고 있어야겠니? 너무나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수술한 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이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 부친다는 이유로 설 음식을 배달시켜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병원이라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지가 계란 프라이를 할 줄 알면 그걸로 드셔도 배는 부르실 거예요. 내일은 밖에서 한 끼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돌아가면 제대로 차려드릴게요. 밖에서 먹으라고? 시아버지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우리더러 밖에서 뭘 먹으라는 거냐? 너희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겠어? 너희가 결혼한 이유가 뭐냐? 시댁을 돌보라고 한 거 아니냐? 당장 돌아와. 여기 더 있을 필요 없다.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거다. 서연아. 그 명령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병 때문에 지쳐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저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처럼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요. 아버님, 어머님도 스스로 좀 챙기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어른이잖아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통화 횟수가 10번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어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12월 29일 저녁 식사 요구. 장볼 사람, 요리할 사람 없음 불평. 친정어머니 안부 묻지 않음. 저는 마치 수사관이 증거물을 수집하듯 그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시댁을 위해 했던 일들과 그들이 저에게 무심했던 순간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저의 어리석은 인내심으로 유지된 집단적 이기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10시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번의 벨소리 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연말 술자리 하고 있어. 내일 아침 설날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가서 전 부칠 재료랑 신선한 채소 좀 사와. 친구들이 우리 집 전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는데 네가 없으면 설 기분이 안 나. 어머니가 갈비찜 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네가 와서 해줄 거라고. 꼭 일찍 와서 해줘야 해. 난 네가 없으면 설이 아니야. 사랑해. 메시지는 상투적인 사랑 고백으로 끝났지만 그 내용은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운 술자리를 위해 저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난 네가 없으면 설이 아니야.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녀가 없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민준, 밤 10시 음성 메시지.
장모 건강 묻지 않고 설날 음식 전 갈비찜 준비 요구, 물질적 이기심 표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무급 노동 계약이었고 이제는 제가 그 계약을 끝낼 때였습니다. 설날 아침 병원 분위기는 더 분주해졌지만 저에게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모든 약한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증거 수집가일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되었다고 말한 후 아가씨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집이 완전 난장판이야. 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안 믿으시더라. 내가 사진 몇 장 찍어서 보여줄게. 저는 민지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와 과장된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옷장 좀 봐, 언니. 설빔이 다 엉망으로 널려 있어. 거실 바닥도 그렇고 아빠랑 엄마는 나더러 닦으라고 하는데 언니가 행주를 어디 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 닦았더니 아빠가 또 뭐라고 하시고 언니가 와서 다시 닦아줘. 설날인데 집이 이렇게 더러운 거 싫단 말이야. 저는 그녀에게 시간이 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청소하고 시중 드는 것에 익숙했고 그것을 옳게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민지야, 언니는 지금 병원에서 엄마 간호하고 있어. 행주 찾아서 직접 청소할 수 있겠니? 언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저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즉시 어린애처럼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 언니는 자꾸 나한테 시켜. 나 빨래 할 줄 모른단 말이야. 비싼 새 스웨터 샀는데 세탁기 돌릴 줄 몰라. 망가지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 세탁기에서 자꾸 딸깍딸깍 소리가 나. 언니는 그거 어떻게 멈추는지 알아. 난 쓸 줄 모른다고. 언니가 와줘. 엄마도 이제 괜찮아지셨잖아. 와서 나 좀 도와줘. 민지는 차례상 때문이 아니라 세탁기 소음과 자신의 스웨터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당장 집에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기심은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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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공개적으로 저를 집사, 세탁부, 수리공으로 취급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그 정도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언니는 지금 바로 갈 수 없어. 엄마가 완전히 안정되시면 갈게. 저는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삐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 그럼 언니 오지 마. 아빠랑 엄마가 집 계속 더럽게 놔두고 언니가 얼마나 버티나 보재. 언니는 언니네 집이나 신경 써. 이번 설에 나랑 오빠가 언니네 집에 세배 안 가도 뭐라고 하지 마.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오히려 저에게 더 빨리 이혼하라는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세 번째 통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민지, 집 더러움 불평. 스웨터 빨래 및 세탁기 수리 위에 귀가 요구, 친정에 세배 오지 않겠다며 협박.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통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번 설에 우리 집에 안 올 작정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한탄이 아니라
의심 가득한 신문조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만 엄마 돌봐드리고 가려고요. 네가 말하는 며칠이 설 연휴 전체야. 내일이 설인데 내가 묻자. 누가 잡채를 하고 누가 보기 좋게 삼색 나물을 무치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은 누가 하냐고. 민지는 먹고 놀 줄만 알지. 민준이는 차례상이 으리으리해야 설 기분이 난다고 성화인데 너 그거 아니?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네가 왔냐고 음식 솜씨 자랑하려고 물어보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어. 시어머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허울 좋은 명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들의 얼굴, 이웃들에게 내세우는 완벽한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소식은 들으셨어요? 이제 막 수술하셨는데 어머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릴까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내 엄마는 괜찮은 거 알지. 네가 엄마 걱정하는 건 좋은데. 서연아, 설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야. 넌 집에 와서 차례상을 차려야 해. 알겠니? 일단 집에 왔다가 설 지나고 나면 네가 병원에 얼마를 있든 상관 안 할게. 그 무심코 뱉은 고백이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설이 지나면 병원에 얼마든 있으라니. 그 말은 설 전까지는 부엌대기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존재의 의미는 그들이 한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습니다. 통계가 필요했습니다. 36시간이 채 안 되는 동안 저는 남편 민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가씨 민지, 4명의 시댁 식구로부터 총 50통의 전화와 수많은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주제. 제가 집에 돌아와 가사노동, 요리, 청소, 즉 설 시중을 들라는 요구였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하나의 메시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해, 수술에 대해, 혹은 제 걱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50통의 전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고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구였습니다. 섣달 금은 밤 모든 가정이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저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그 해답은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괜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런 다음 돌아갈 겁니다. 아내나 며느리의 역할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의 역할로 저는 고발자이자 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전략가의 자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차갑지만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이번 설날 시댁 식구들은 스스로의 무능함과 이기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2시간, 짧지만 10년처럼 길었던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민낯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나와 병원으로 향한 순간부터 설날 아침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제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제가 센 마지막 숫자는 50이었습니다. 50번의 벨소리, 50번의 메시지 알림.
그것은 큰 수술을 겪은 친어머니를 돌보는 저에 대한 50번의 방해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내심과 자존심을 베는 50번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듯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 전화와 메시지들을 분류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인내심과 설날 자정, 제가 어머니의 쾌유를 조용히 기도하던 그 신성한 순간, 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해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와 섞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책망 가득한 재촉이었습니다. 서연아, 너처럼 설날에 집 나가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아버님이 단단히 화나셨다. 차례상에 사온 전 몇 개 올린 게 전부야.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어. 당장 돌아와. 설날 아침에는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야 하잖아. 그 메시지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족의 사랑과 좋은 기운으로 가득해야 할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제 부재는 단지 물질적인 결핍,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집안이라는 체면 유지의 실패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어머니 침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몰래 나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원망과 요구의 목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폐가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딸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주인들에게 신문받는 죄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50번의 테러 덕분에 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으려 했던 슬픔, 서러움,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계산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발신자, 시간, 그리고 각 요구의 핵심 내용까지. 그 목록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시시콜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수십 년간 지속된 무관심에 대한 물적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번의 요구는 제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게 모든 것을 단호하고 성공적으로 끝낼 동기와 도구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병원이 조용해졌을 때 어머니는 스스로 앉아 우유를 드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혈색이 돌아온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랑 이혼할래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선은 약했지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말 없는 지지가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말 없는 지지가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모두가 새해 덕담과 세뱃돈, 풍성한 차례상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남편으로부터 부족한 설날에 대한 선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제가 어머니의 세면을 돕고 새해 첫 식사를 챙겨드린 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민준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그의 가족이 세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완벽한 상차림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서연아, 왜 전화 안 받아? 민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주변에서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했잖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요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네, 어머니 간호하고 있어요. 이제 막 수술하셨는데 전화 많이 받기 힘들어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 장모님은 좀 어떠셔? 민주는 형식적인 안부를 한마디 묻고는 즉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됐고. 내 말 좀 들어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엄마랑 민지가 차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잡채는 짜고 탕국은 맹물 같아. 갈비찜은 어머니가 하셨는데 살이 다 부서져 버렸어. 아버지가 화나셔서 드시지도 않아. 있잖아, 당장 와. 와서 네가 잘하는 그 갈비찜이랑 삼색 나물 좀 다시 해줘.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와이프가 요리 진짜 잘한다고 자랑해 놨단 말이야. 지금 상차림이 이래서 나 너무 창피해. 창피하다고? 그는 장모의 생명보다 친구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부부의 정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고 저희 엄마는 이제 막 수술을 마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3일 동안 당신이 저한테 총 8번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장모님 안부를 제대로 물은 적 없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말한 건 전부 잡채, 갈비찜, 삼색나물, 그리고 당신의 창피함 뿐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변명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아들이니까 집안일을 챙겨야지. 우리 가족을 챙겨야지.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날 이해해줘야지. 친구들이랑 약속했는데 실망시킬 순 없잖아. 당신은 맏며느리야. 책임이 크다고. 제 책임은 아내가 아니라 하녀였군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설날 자정에 제가 엄마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새운 거 알아요? 그때 당신은 뭐 했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는 밥 차리러 오라고 재촉했고요. 저희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때 당신은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민주는 제 강경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가스라이팅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심하게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당신도 날 이해해줘야지. 난 외아들이잖아. 집안일을 챙겨야 한다고. 나 혼자서는 당신처럼 다 못해. 됐어. 너랑 말싸움 안 해. 당장 와. 더 이상 전화하게 만들지 마. 끊는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통화 횟수는 50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무관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사랑이나 존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집의 일부 개인적인 욕구와 가족이라는 허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산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가 장모의 건강 상태보다 갈비찜 한 접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 안의 모든 것을 깨뜨린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무너졌지만 곧바로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약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서연, 자신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략가였습니다. 설날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방은 큰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50통의 사소하고 무심한 전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댁 때문에 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눈물은 해결책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엄마는 알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안 슬퍼요. 저 결심했어요. 민준 씨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피곤하고 서러워서 퀭한 눈으로 친정에 올 때마다 느끼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습니다. 눈에는 공감과 지지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 알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축복처럼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50통의 전화,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저는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 모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오카익,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붙은 무급 가사도우미, 무급 집사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과 꿈, 감정을 가진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박서연의 기능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친어머니 간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중단되자 그들의 분노와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병원들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봄 햇살 아래 화사하게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평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략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논리와 법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저는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병원에 머물며 어머니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 더 깊이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저의 부재 자체가 그들의 무능함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상세한 계획, 완벽한 이혼 작전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두 다리가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저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다시 세울 겁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아내였던 저를 결단력 있고 단호한 여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설 연휴는 병원에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세배를 다니느라 분주했지만 저는 수사관의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제 업무는 수집된 증거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요리하라는 명령을 받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운명을 가르는 녹음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50개의 녹음 파일과 음성 메시지를 전부 다른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사본을 올렸습니다. 그 폴더의 이름은 50가지 무심한 요구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 요구 첫 전화부터 남편 민준의 설날 손님 접대용 상차림 요구 마지막 메시지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요구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소하지만 고발 가치가 높은 세부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씨 민지가 세탁기 버튼을 누를 줄 모른다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나 친구들이 우리 집전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네가 없으면 설 기분이 안 나라는 민준의 말 같은 것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제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이미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탄의 원인이 제 잘못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의 오랜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전통 음식에 대한 민준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 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네가 와서 해줄 거라고. 이 디테일은 너무나 값진 증거였습니다. 설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민주는 오직 물질과 개인적인 필요만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따뜻함의 상징이어야 할 전통 음식이 이기심의 상징적인 증거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을 값진 증거물, 전통 음식이라는 특별한 메모와 함께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화 증거 수집과 더불어 저는 재정적인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제 개인 비상금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직업과 성과급으로 모아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기여한 공동재산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집수리나 가구 구입 시 시댁에서 비용 부담을 거절하여 제가 사비로 지출해야 했던 내역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든 숫자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혼 소송 절차와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가사 전문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날카롭고 결단력 있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혼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아니야. 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이 애정과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너를 하녀처럼 부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나 위자료 청구면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증거는 충분해. 그들이 직접 제공해줬거든. 이 일이 차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인내는 사랑이나 존중이 아닌 50통의 요구 전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녹음기는 그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의 자유로 향하는 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급하녀 역할을 끝내고 온전히 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50개의 증거 중 남편 민준의 갈비찜과 전에 대한 음성 메시지는 가장 값진 증거물이었습니다. 그것의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깊은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귀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난 사람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 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네가 와서 해줄 거라고. 10년간 저와 함께 살아온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소비자의 말이었습니다. 갈비찜은 제 특기였고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으며 매년 설이 되면 제가 정성껏 고기를 고르고 손질하고 저만의 비법으로 삶아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정교함, 시간, 그리고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집에서 저의 브랜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은 저희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서비스로 변질시킨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설날은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체면 유지를 위한 완벽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10년간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역할로 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였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짐을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지만 그 책임은 부엌일, 빨래, 청소에 국한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자였습니다. 갈비찜, 전과 같은 고급 제품과 3층 집 청소, 스웨터 빨래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무급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이라는 제품 공급이 중단되자 그들은 50통의 전화를 걸어 그 제품과 서비스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 물질적 이기심은 어떤 말다툼보다 날카로운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제 가치가 그들의 위장과 편안함에 있지 제 마음과 영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세탁기 버튼을 누를 줄 모른다는 민지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25세의 대졸자 민지는 스웨터를 빨거나 바닥을 닦을 줄은 모르지만 병원에 있는 올케에게 17번이나 전화해서 요구할 줄은 알았습니다. 이 가짜 무능력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정의에는 눈물이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설 연휴 이튿날을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 데 썼습니다. 첨이 가니타, 저는 설 연휴 이튿날을 모든 것을 체계화하는데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력한 통제감을 느꼈습니다. 당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주 하나라는 가장 작은 디테일부터 50통의 전화라는 가장 큰 정점까지 이야기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사랑이나 배신에 대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저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요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와서 그 갈비찜 좀 해줘라는 민준의 녹음 파일 하나만 틀면 되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순간 이 결혼의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들의 뻔뻔함이 무심코 저를 자유의 해안으로 이끄는 단단한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무관심으로 지어졌고 주재료는 설날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갈비찜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저의 기소장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어머니는 완전히 안정되셨습니다. 가볍게 걸으실 수 있었고 된죽을 드실 수 있었으며 진통제도 거의 필요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다음날 퇴원하셔도 되며 친정에서 계속 휴식을 취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의 후방은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 시댁에 갈 거예요.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 물건 챙겨서 이혼 선언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엄마는 네 결정을 믿는다. 엄마 걱정은 말고 네가 계획한 대로 해. 우리 딸은 남이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철저한 물질적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을 나와 복도에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어. 이혼 소송 제기할 거야. 그들 가족의 오랜 무관심에 대한 녹음 파일과 메시지 증거는 충분히 있어. 알겠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그 증거들 잘 보관하세요. 친어머니가 수술 받는 동안 집에 와서 집안일하라고 재촉한 건 부부의 의무가 아니라 하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제 변호사 친구는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연휴가 끝나는 날 변호사를 만나 법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개인 재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비상금 전부를 제 이름으로 된 새 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특히 제가 집술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에 지출했지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태지 않은 내역들을 화면 캡처해 두었습니다. 제가 노동력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저는 또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민준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 저는 며느리가 되면서 포기해야 했던 꿈들, 시댁 식구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 업무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했던 순간들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한때 얼마나 강인한 여성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강인한 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 썼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은 시댁의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임시방편으로 설을 보내는 것을 받아들였거나 저에게 요구하는 것에 지쳤을 겁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그들은 간단히 제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제 부재는 그리움을 낳은 것이 아니라 불편함만을 낳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저는 새 옷 한 벌을 샀습니다. 설에 입는 전통 한복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세련되고 강인해 보이는 오피스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귀가가 아주 특별하기를 바랐습니다. 몸빼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여성, 자신의 결혼을 직접 끝낼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여성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연휴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를 사촌 언니에게 맡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 하나와 가장 중요한 모든 증거가 저장된 스마트폰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아직 설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냉정과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3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은 여전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이곳은 제 청춘을 바친 곳,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가 곧 스스로를 해방시킬 호화로운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관찰했습니다. 주차장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끔찍할 정도로 어수선했습니다. 명절 선물 포장지, 과자 봉지,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청소하고 화초를 놓았던 정원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던 단 3일 만에 온 집이 원시적인 혼돈 상태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2층 발코니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옷이 여전히 널려 있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르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민지가 불평하던 딸깍딸깍 소리 나던 세탁기는 아마 아무도 고치거나 심지어 끄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소한 모습들이 완벽한 추가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무능함과 의존적인 습관이 뼛속까지 밝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집이 더러워지고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넘어서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눅눅한 냄새, 상한 음식 냄새, 그리고 버리지 않은 쓰레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깨끗했던 거실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과자 껍질, 담배꽁초, 포장지가 붉은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올렸던 과일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멈춰서서 가볍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역겹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과 무질서 속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남은 개인 물품을 챙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더럽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끔찍한 침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녀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제가 무엇을 하러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즉시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물 처음의 불쾌함은 이내 능숙한 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곧 환영의 연극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의 관객이자 마지막 장면의 감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입가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렸지만 눈에는 걱정과 함께 도구가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네. 방금 왔어요. 저는 온기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정되셔서 내일 퇴원하실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제 비꼬는 듯한 감사 인사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지만 집안의 혼란에 정신이 팔려 제 기분을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일어서셨습니다.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안도감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내 본분을 알아야지. 내가 말했잖니. 병원은 간호사가 있는 곳이고 우리 집 설은 너만이 챙길 수 있다고. 어쨌든 사부인이 고비를 넘기셨다니 다행이구나. 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결된 문제처럼 언급하고는 즉시 자신의 우선순위인 설날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민주는 그제야 소파에서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왔어? 난 당신이 나한테 화나서 안 오는 줄 알았네. 그는 또 뒷목을 극적이면서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 가고 나서 집이 시장 바닥 같아. 나랑 부모님은 설날부터 지금까지 찬밥만 먹고 있다고. 난 당신 없으니까 설 기분이 하나도 안 났어. 어서 옷 갈아입어. 나 배고파 죽겠어. 부엌 가서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끓여줘. 오늘 오후에 친구들 와서 마지막 명절 음식 먹기로 했단 말이야. 그것이 가식적인 환영 연극의 절정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는 얇은 껍데기였고 첫 번째 명령으로 즉시 벗겨졌습니다. 부엌 가서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 끓여줘.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텅 비어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저를 훔쳐보는 아가씨 민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제가 이 더러운 설날을 구해주기 위해 청소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안부를 다시 묻는 것조차 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부엌으로 가. 설날부터 쌓인 설거지가 산더미야. 그거 좀 치워줘. 다 하고 나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보고 얼른 점심 좀 제대로 차려. 다들 배고파 죽으려고 해. 저는 가방을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0개의 증거가 담긴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을 다 하도록
이 집에서 저의 역할을 스스로 다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급하녀. 이것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필요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적인 선언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쌀국수를 끓이거나 설거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던져두고 마치 제시동된 기계처럼 어수선한 부엌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유일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채 초조하고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었지? 어서 부엌 가서 설거지부터 해.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 오랜 침묵에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왼손에 꽉 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감정 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요리 안 해요.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봄맞이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TV 소리를 압도하며 넓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 집안이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의 얼굴은 마치 행동 도중에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들은 사람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서연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저는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더욱 단호했습니다. 부드러움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저 요리 안 한다고요. 민준 씨를 위해 쌀국수도 끓이지 않을 거고 설날부터 쌓인 설거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집안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경악은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서 이런 태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거냐? 친정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부모한테 대드는 거냐?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 본분을 알아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권력이 도전받았다는 느낌에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민준도 즉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짜증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자마자 버릇없이 구는 거야? 다들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친구들 초대했다는 거 몰라? 도대체 왜 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는 도대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가 아랫사람이나 하녀에게 화낼 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지의 하녀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하지만 제가 3일간 집을 비운 동안 당신과 이 가족은 당신들이 저를 단지 무급하녀 역할로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그 역할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서연,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렇게 말해? 너는 어떤 며느리길래 그렇게 버릇이 없어? 집꼴이 어떤지 안 보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밥 먹었는지 몰라? 네가 맏며느리면서 설날에 시댁을 내팽개쳐. 너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거야? 네, 어머님, 반란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오래전부터 잘못된 관계를 끝내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시댁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시댁에 대한 무급 봉사를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있던 아가씨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가운 거절은 그들의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벽에 첫 번째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거절에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두 번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입 닥쳐. 그렇게 말하는 건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이혼하겠다는 거냐? 이 집안 명예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녹음 파일을 틀지 않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둔 50통의 전화와 메시지 요약본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집안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저는 단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 네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냐? 민준이 비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준비된 목록을 찾았습니다. 대선 멍에타 딸을 3일, 정확히 72시간, 설 전전날 밤 9시부터 설날 밤 9시까지. 그 72시간 동안 저희 친어머니는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생명이 위급한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 생사가 걸린 72시간 동안 저는 이 가족으로부터 총 50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50번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듯 했습니다. 50번. 저는 모든 통화, 모든 음성 메시지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50번의 연락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처럼 일정하고 완전히 객관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님 통화. 12월 29일 저녁 7시. 내용. 오늘 저녁 뭐 먹냐? 나랑 내 어머니는 6시부터 밥 기다리는데 아무도 요리를 안 한다. 돌아오라고 명령한다. 수술에 대한 안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창백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 음성 메시지 12월 29일 밤 10시. 내용.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어머니가 갈비찜 할 사람 없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네가 와서 해줄 거라고. 난 네가 없으면 설이 아니야. 물질적 요구. 장모 건강에 대한 관심 없음. 민주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그냥 헛소리한 거야. 저는 그 변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통화. 12월 30일 아침. 내용. 집이 돼지우리 같은 거 안 보여? 집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내버려 두고 와서 스웨터 빨래해.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명예를 이용한 가스라이팅. 사부인이 병원에 누워 계신 것에 대한 관심 없음.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설날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서연아. 그리고 아가씨 민지 통화.
12월 30일 오후. 내용. 언니가 와서 다시 닦아줘. 설날인데 집이 이렇게 더러운 거 싫단 말이야. 세탁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언니가 와서 고쳐줘. 기계 수리와 빨래를 위해 귀가 요구. 저는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대조적인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에 그들의 가장 평범한 말들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덮고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50번의 연락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너는 힘들지 않니? 사부인은 괜찮으시니? 라고 물어보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라고는 밥, 차례상, 갈비찜, 전, 행주, 세탁기, 그리고 이 집안의 체면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항상 자신이 엄격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내놓은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권위와 위엄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그들이 10년간 쌓아올린 위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마지막 남은 명예를 붙잡으려는 듯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네가 워낙 살림을 잘하니까 너한테 부탁한 거지. 네 엄마를 신경 안 쓴 게 아니야. 저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결혼의 핵심적인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친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일로 단 72시간 집을 비운 사이 여러분은 이 관계의 진짜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셨어요. 저는 과자 껍질과 담배꽁초가 널린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은 무급 가사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멈춰서서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아내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무급 집사였어요. 제가 갈비찜 같은 고급 요리를 해야 했던 건 제가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3층 집을 청소해야 했던 건 제가 살림 잘하는 여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스스로 설거지 하나 그리고 그리고 세탁기 버튼 하나 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경력, 엄마와 함께할 시간, 제 청춘을 희생해서 가정적인 여자라는 이름표를 얻었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저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시아버지는 이 노골적인 고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입 닥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부는 의무고 정이야. 네가 감히 하녀라고 말해? 네. 그건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님, 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프고 피곤할 때마다 저한테 안부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저녁 뭐 먹냐고만 물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때 안부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누가 전 부치고 누가 설거지할 거냐고만 물으셨나요? 여러분의 무관심이 제 헌신을 증거로 만들었고 제 희생을 제가 이행해야 하는 노동계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가씨 민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 민지야.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야. 존중과 공정함이 필요해. 그리고 언니는 이 50통의 전화 목록을 보면서 그걸 스스로 찾았어. 저는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분노,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을 잃을까, 한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10년을 결혼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저 살림하는 여자의 그림자만 봤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된 무관심 때문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선언은 질문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온 집안이 혼란 속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파에 주저앉아 익숙한 통곡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어미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야. 이 집안을 풍비박산낼 작정이야. 시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독화살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이혼을 요구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이 집안 명예를 생각해. 친척들, 이웃들 앞에서 우리 체면을 생각하라고. 너는 배은망덕한 년이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굳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고통을 끝내는 것뿐이에요. 이 가정의 행복은 제가 무급파녀로 전락했을 때 이미 오래전에 깨졌어요. 집안의 명예는 제가 3층 집을 청소하고 수십 개의 차례상을 차리면서 지켜야 했죠. 이제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 민준이 가장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혼이 곧 영원한 편안함의 상실, 그의 갈비찜을 해주는 사람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짜 애정 공세와 매달리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약속할게. 나 변할게. 내가 집안일 도와줄게. 더 이상 너 혼자 아무것도 안 하게 할게. 나 아직 너 사랑하잖아. 나한테 이러지 마. 나 아직 너 사랑하잖아라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뉘우치는 척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친어머니가 수술 받는 동안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가서 음식 차리러 오라고 재촉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이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내가 돌아와 치우기만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당신의 헛된 약속에 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네가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정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넌 이혼녀 딱지 붙고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네, 어머님 감수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고통받고 이용당하는 아내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롭고 행복한 이혼녀가 되겠어요. 저는 그들이 생각하거나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언했고 이제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남은 개인 물품을 챙기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혼란에 빠져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혼 선언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불공평한 결혼 생활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발소리는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해진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소리, 시아버지가 다시 테이블을 치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당장 내려와. 가면 안 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매달리고 애원하고 협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를 무급하녀 역할로 되돌리려 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침실에 들어서자 민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애처로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장난하는 거지? 설날 일 때문에 화난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지. 내가 10년 동안 널 사랑했잖아. 그는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팔로 가볍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민준 씨, 장난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그를 지나쳐 옷장으로 갔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가 계속 희생하기에는 부족해요. 이 뒤늦은 애원은 필요 없어요. 비켜줘요. 짐 싸야 해요. 내가 변할게. 약속한다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직접 밥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고용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이혼만은 안 돼.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고요? 그것 봐요. 당신은 여전히 하녀 생각뿐이잖아요. 저는 실망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녀 생각뿐이잖아요. 당신은 재망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아내로 존중했다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스스로 그 일들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저를 위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짐을 나눠질 줄 아는 남편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래층에서는 시아버지가 명예를 이용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극적이었습니다. 여보게, 나 영철일세. 자네 그거 아나? 우리 서연이가 난리를 피우고 있어. 감히 이혼을 하겠다지 뭔가. 우리 민준이가 쟤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자네가 와서 쟤한테 한마디 좀 해주게. 집안 명예를 생각해야지. 이런 천벌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저는 시아버지가 여론을 이용해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저에게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의 소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개인 옷을 개고 업무 자료를 챙기고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공동재산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혼 전에 제 것이었던 것들만 챙겼습니다. 민지도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랑 엄마, 제가 설득할게요. 언니 가지 마세요. 언니 없으면 이 집은 못 살아요. 민지야, 이제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 너랑 오빠 둘 다 어른이잖아. 더 이상 언니한테 의지하지 마. 저는 민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과잉 보호와 이기심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시부모님과 민준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지막 위엄을 지키려는 듯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가면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할 거다. 넌 편하게 살지 못할 거야. 이 집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협박하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계단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저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부디 저를 평화롭게 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쫓아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민준의 소리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 흩날리는 길 위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자유를 되찾은 박서연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싸움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무기와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자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휴가 끝난 아침, 저는 이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결혼 생활에 대한 냉철하지만 깊은 통찰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 모든 서류, 즉 일방적인 이혼 소장, 개인 재정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세한 표로 정리된 50가지 무심한 요구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제공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감탄으로 변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정신적 학대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네요. 친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72시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집안일을 하러 오라고 재촉하고 안부는 한마디도 없이 갈비찜, 설거지, 세탁기 수리만 요구한 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불법적인 노동 착취 관계로 변질시킨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파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정신적 학대와 부양 의무 불이행에 집중할 겁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민준 씨와 그 가족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서연 씨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하녀와 다름없이 취급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겁니다. 이 요소는 우리가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특히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와 이 변호사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앞으로 사용할 가스라이팅 수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설날에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아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명예, 부모의 희생 같은 감성적인 카드를 사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겁니다. 이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오직 진실과 증거만 믿으세요. 민준 씨가 소송을 질질 끌어서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시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니라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 소장을 내?
네가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법정에서 네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내인지 다 말해버릴 거야. 설날에 집 나가고 남편 버린 여자라고. 민준 씨,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저는 그의 말을 멈칫하게 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대로 해결해요. 당신과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메신저로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아니라 눈물로 가득한 글자들이었습니다. 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부모의 은혜를 들먹였습니다. 서연아,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민준이를 어떻게 키웠고 너희 둘 생활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이러는 건 배은망덕한 짓이야. 돌아와.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친척들 앞에서 우리 망신시키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이 변호사의 조언대로 짧게 답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모든 문제를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친정으로 완전히 이사해 어머니를 돌보며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소환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상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의 목표, 이혼, 승리, 그리고 자유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옅은 크림색의 오피스룩을 입고 가볍게 화장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 파일과 50통의 전화 목록이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법정에는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민준,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눈에는 긴장,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원수, 자신들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레이스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꼿꼿이 앉아 며느리에게 고통받는 점자는 집안이라는 인상을 주려 애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설날에 남편을 돌보지 않았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감정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적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서연 씨가 72시간 동안 집을 비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수술받은 친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72시간 동안 저희는 이 관계의 실제 성격을 증명할 요약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고 측 가족으로부터 50번의 연락 중 단 한 번도 원고의 어머니 건강에 대한 안부 인사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원고가 돌아와 요리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신중하게 선택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갈비찜에 대한 민준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법정 안에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술자리에 시끄러운 배경음악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 할 사람 없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걱정 마시라고 했어. 네가 와서 해줄 거라고. 난 네가 없으면 설이 아니야.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옆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로 이 증거가
원고 박서연 씨가 아내로서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즉 시댁의 식사와 체면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취급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학대이며 원고가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를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그것이 단지 술에 취한 말이며 민준은 좋은 남편이었다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피고, 방금 재생된 녹음 파일 내용에 동의합니까? 민준은 계속해서 눈치를 주는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네, 그건 충동적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순하지만 민준에게는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는 3일 동안 아내가 수술받은 장모를 간호하느라 집을 비웠는데 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까?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고 자신을 쏘아보는 시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민준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무심코 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냥 아내가 돌아와서 가족들이 즐겁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자잘한 일들을 직접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자잘한 일들을 직접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민준의 말은 즉시 이 변호사에 의해 기록되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자백이 그의 절대적인 이기심과 피고와 그 가족이 원고의 가사노동을 단지 자잘한 일로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인격과 노고에 대한 모독입니다. 원고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저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민준의 무심코한 자백은 이 결혼을 유지하려던 그의 가족의 모든 희망을 끝장냈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은 재판은 2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위해 휴정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내나 며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체면과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저와 이 변호사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이겼어요. 민준 씨의 발언은 법적인 자살행위였어요. 법원은 이렇게 명백한 정신적 학대 증거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약 1시간 후 재판장이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원고 박서연이 제출한 증거, 즉 피고 민준과 그 가족의 장기간에 걸친 무관심과 인격 모독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그리고 피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법원은 박서연과 민준의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으며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 박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판결이었습니다. 금혼 단권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의 다음 부분은 재산과 위자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철저한 개인 재정 준비와 이 변호사의 날카로움 덕분에 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민준이 원고 박서연에게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 금액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2억 원. 그 숫자는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감내해야 했던 노동과 정신적 상처에 대한 법의 인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종료를 선언했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재판 종료를 선언했을 때 제 두 다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화난 듯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심은 이기심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나 그의 부모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차가웠던 설 연휴의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깨 위에 모든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저만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밥을 짓거나 집을 청소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취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창의적인 작업 공간을 꾸몄습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잊고 있던 취미를 되찾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가치 있는 여성인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길에서 우연히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시어머니와 민지가 직접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굳건한 눈빛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싸워서 얻어낸 자유에 대한 행복감만을 느꼈습니다. 그 결혼은 제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의 가치는 앞치마나 차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저는 72시간의 위기와 50개의 무심한 증거를 이용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 자유와 풍요, 그리고 온전히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기심과 무관심이라는 어떤 족쇄에도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